핵심 이론 14.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우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핵심 이론 14.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그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 중에 좀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지상을 종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놓고 분석하고자 하는 그 시료를 여기다 묻혀서 색깔에 따라서 얼마큼 이동했는가 그 이동도를 계산함으로 어떤 물질이 이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왜냐하면 장치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이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시료를 이제 균질기를 이용해서 좀 균질하게 만들고 그것을 보내기 위한 전처리 정도만 하면 되니까 비용이 저렴하고 소량의 물질 분석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유기물에서 무기이온까지 다양한 범위의 물질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의 핵심은 이제 이 RF 값인데 이 값을 통해서 이 물질이 무엇인지 이런 그 대상 물질의 종류나 뭐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RF 값을 우리가 RF 값을 우리가 이동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도 값을 계산을 할 때는 그 전체 용매가 이동한 거리를 이제 분모로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질 그것이 이동한 거리를 이제 분자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RF 값을 통해서 대상 물질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HPLC는 일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성능을 굉장히 상향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분석할 수 있게 좀 강화한 그런 분석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분석 가능한 분자량의 제한이 없어서 고분자 물질이나 저분자 물질 다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 그리고 휘발하지 않는 시료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석한 시료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가 안 되는 그 GC 같은 경우는 회수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료를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불꽃으로 태워가지고 그 특징을 검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검출기에서 검출이 된 후에 시료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HPLC는 분석한 시료를 회수할 수 있어서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데이터 값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H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탈기장치가 먼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동상 중에 이 기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기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그 기포를 용존산소나 질소 같은 기포를 제거해서 데이터 값의 신뢰도를 높이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다른 장치에는 없는 이제 펌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GC 같은 경우에 이게 결국에 캐리어 가스 플러스 그 다음에 대상 시료잖아요. 캐리어 가스가 얘를 데려가는 거라 기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기체가 이동할 때는 그렇게 강한 외부의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PLC 같은 경우는
이동상이 이제 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압 펌프를 이용해서 뿜어줘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압 펌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상 용매의 구비 조건도 시험 문제에 가끔 물어봅니다. 이동상 용매는 당연히 분석 시료를 녹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리 피크와 이동상 피크의 겹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도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도가 높아버리면 기기 안에 밀러붙을 수 있어서 기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캐리어 가스와 동일하게 이런 충전물, 용질과의 화학적 반응성이 낮아야 독립적으로 시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지사항을 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래서 이동사항의 구비 조건도 시험 문제에 가끔 물어본다는 거 숙지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주입 장치가 있습니다. 만든 샘플을 주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자동 시료 주입기 장치와 수동 시료 주입기 장치로 나누어서 주입할 수 있고요. 이 칼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료의 어떤 그 이동 속도에 따른 분리가 이루어질 텐데 실리카겔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또한 칼럼 선택 시 고려 조건도 꼭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컬럼을 통해서 분리된 이 시료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검출하는 장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루언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말로 용리액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이동상이거든요. 이동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료를 컬럼까지 이동시켜 주는 목적, 그리고 컬럼에 도착했을 때 그 다양한 시료들이 이제 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상이 이제 펌프를 통해서 가압작용을 거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샘플 시료를 인젝션을 자동 또는 수동 방법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료에 그 분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컬럼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컬럼은 다른 분석 방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포함된 다양한 시료들이 이제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컬럼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보다 효과적인 그런 시료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컬럼 끝에 나오는 그 끝부분에 이 디텍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그 물질의 양이 얼마큼인지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값을 아날로그 값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디지털로 처리하는 장치가 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해서 최종 단계에서 이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정량 또는 어떤 성분인지 정성 분석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펌프 내부의 상태가 용매와 화학적인 반응이 없어야 시료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그 약간의 그 고압 펌프를 사용하는 이유 때문에 특정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장치의 내구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펌프에서 배출되는 용매는 펄스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펄스라는 것은 이제 값이 이렇게 꾸준히 나와야 되는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균일하지 못한 상태의 데이터 값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오차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펌프에서 용매가 배출되더라도 일정하게 배출되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울기 용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울기 용리라는 것은 용리액의 조성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기울기 용리를 사용을 하면 시료의 영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리해서 데이터 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HPLC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1번, 정지상으로 작용하는 물을 흡착시켜서 머무르게 하기 위한 지지체로 거름 종이를 사용하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정지상이 물입니다. 물. 2번, 이동도를 구하는 식을 지금 어떤 건지 찾는 건데요. 얘는 우선은 그 RF 값의 기준이 기본선과 전기 용매가 전개한 그 끝까지 이동한 거리를 이걸 분모로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측정 대상 물질 이걸 분자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K분의 C입니다. 답은 1번이죠. 3번,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석에서 구리, 비스무트, 카드뮴 이온을 분리할 때 전기액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전기액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묽은 연산과 N부타놀 또는 아세트산 이렇게 사용하고요. 가끔 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우수한 분리도에 대한 이동도의 값은 이동도 값이 0.4에서 0.8 사이를 지닐 때 분리도가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값은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답은 2번입니다. 5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중 고체 정지상에서 흡착된 상태와 액체 이동상 사이에 평형으로 용질 분자를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모든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6번, 용리액으로 불리우는 이동상. 용리액이라고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요거밖에 없어요. 답은 4번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펌프도 여기밖에 없죠. 7번, 비휘발성 또는 열에 불안정한 시료의 분석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하면 휘발성이 없는 그 시료도 그리고 열에 좀 불안정한 시료도 같이 처리를 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8번, 분석 시료의 각 성분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내부에서 분리되는 이유는 흡착이죠.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적인 원리가 다 흡착법으로 시료를 분리해서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이론 15,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일종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 구성이나 또는 그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용리액이라는 것도 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액체 HPLC에서 이제 펌프가 필요하잖아요.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펌프를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장치 구성이나 기본 원리가 상당히 유사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대상 물질은 수중에 있는 음이온이나 양이온 성분이라는 거, 그 내용 말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석 대상 물질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듯이 이온 성분 등을 분석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온 성분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적 신호로 검출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검출기로 전기 전도도 검출기 또는 광학 검출기로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전기 전도도 검출기를 이용을 해서
그 농도를 정량하고 네, 어떤 물질인지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구성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용리액조가 있고 또 송해 펌프도 있고요. 시료 주입 장치 뭐 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장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 조건은 좀 외부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값의 변화가 이제 외부 저항에 따라서 민감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저항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이론 16, 전기 분석법. 전기 분석법은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물질의 어떤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로는 전기전도도법, 전압전류법, 전해무게 분석법, 전기량 측정법, 그리고 전이차법 총 한 5가지 정도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전도도법은 그 대상 물질마다 네, 전류를 전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이게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측정치를 가지고 어떤 물질이 얼마큼 들어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정량 분석하는 데 조금 더 적합화된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압전류법은 물질들마다 그 전압과 전류를 통하게 하는 그런 성질도 역시 고유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자 또는 이온성 물질의 정성, 정량 분석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해 무게 분석법은 이제 전기 분해를 이제 전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분해가 됐을 때 어떤 물질이 이제 석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시료의 양을 기준으로 네, 얼마만큼의 어떤 그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이 있었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해 무게 분석법은 생각보다 시료의 무게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품이나 의약품, 환경, 재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량 분석법은 물질들마다 또 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전기량이 또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얼마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이차법이 나왔잖아요. 이 방법은 평형 전극의 전위를 측정해서 용액적으로 화학적 조성과 농도를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전이차법이 pH 미터를 통한 산, pH가 몇인지 이런 걸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H 미터 같은 경우는 네, 이 수소의 양에 따라서 전위 값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연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기적 신호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보통 pH 측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pH의 어떤 급간이 클 경우는 그냥 보통 뭐 pH 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pH의 간극이 많지 않고 그 값의 차이가 굉장히 미비할 땐 정확한 pH의 값을 추리기 위해서는 이 전이차법, 즉 pH 미터를 활용해서 정확히 얼마인지를 전기적 신호로 환산을 한 후에 그 값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이차법을 기준으로 이제 pH 값을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전력을 구하는 이 값이 이제 기전력 값이거든요. 네, 기전력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보통 네른스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른스트 방정식을 이렇게 쭉 유도를 해보면 결국에 네, 요 식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표준화는 전위 값에 이제 n값은 요 n값은 이동한 전자 수예요. 그리고
0.0592라는 값은 밑에 나와 있지만 25도씨일 때 요 패러데이 상수 값을 분모로 놓고 기체 상수와 절대 온도를 분자로 놓은 값에 자연 로그 10을 곱한 그 값이 0.0592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기전력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Q 값은 반응물분의 생성물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식을 주어지고 기전력 값을 구해라 또는 그 기전력 값을 통해서 pH가 몇인지를 환산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계산한 그 기전력 값을 기준으로 이걸 pH로 환산을 할 수 있어요. 이 식을 이항하고 넘기고 하면 pH는 그 기전력 값을 0.0592 값으로 나눈 값이 돼요. 그리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pH 1당 0.0592V의 전압이 변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pH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리전극 pH미터의 구성을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유리전극, 기준전극 두 개가 있죠. 유리전극을 다른 말로 지시전극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준전극은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기준값을 가지고 있는 전극이에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용액에 이 유리막으로 쌓여 있는 유리전극과 기준전극을 둘 다 담그면 우선 이 유리막 양쪽에서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전력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 기기 자체가 이 1번 지시전극과 2번 기준전극 사이에 전이차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이차가 전압계로 측정되면서 그 측정된 그 값을 아까 네른스트 방정식으로 유도했을 때 pH를 계산하는 식이 있었죠. 0.0592 값으로 나눠주면 그 값이 pH가 되어서 pH미터의 LCD 창에 값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전이차 적정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주로 이제 전이차 적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pH미터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 그 지시전극과 기준전극으로 뭐를 쓰는지 유리, 백금 그리고 이제 기준전극으로는 칼로맨 전극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묻는 문제가 나온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전이차 적정의 특징은 우선은 측정되는 전이값이 수소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이차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종말점 부분에서 염기를 첨가할 때 전이 변화가 이제 커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0.0592V잖아요. 그럼 얘를 미리볼트로 바꾸면 여기다 1000을 곱하면 공이 하나, 둘, 셋 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59.2mV가 되는 거예요.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1번 pH미터의 측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유리전극, 인디케이터, 비교전극 간의 전이차를 가지고 이 값이 전이차죠. 그리고 이것을 네른스트 방정식으로 유도해서 pH로 환산할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반응의 네른스트식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얘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이제 이동하는 전자 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생성물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식을 완성을 해보면 이제 표준 전이 값에 마이너스 이동 전자 n 내려가고요. 0.0591 그다음 로그 반응물 분의 생성물이에요. 반응물 분의 생성물. 그리고 앞에 있는 건 다 지수화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응물 분의 생성물. 요게 아까 이제 Q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전이차 적정의 원리식, 네르스트식에서 N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N은 이동한 전자수인데 이동한 전자수의 의미는 결국에는 산화수의 변화값을 의미를 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이상적인 pH 전극에서 pH가 1단위 변할 때 pH 전극의 전압은 얼마나 변하는가? 이것을 미리볼트로 물어볼 때도 있고 그냥 볼트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볼트로 물어보면 0.0592 볼트 값이 되겠죠. 1, 2, 3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0.0592 볼트만큼 또는 미리볼트로 바꾸면 요만큼의 크기만큼 늘었다 줄었다 한다. 답은 2번이죠. 핵심 이론 17. 물의 이온급과 pH. 물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전이가 됩니다. 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분리가 되죠. 평형상수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결국에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물이 반응물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고 생성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KC 값이 H2O의 농도분의 수소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이온의 농도 값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물 분자는 전체가 이온화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 이온화되고 있고 그 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온 곱상수를 표시를 할 때 죄송합니다. 이 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이 결국 이온 곱상수고 그것을 우리가 KW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KW 값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이 되고요. 그 곱의 값이 결국에는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귀결이 됩니다. 쭉 밑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소이온과 OH-이온의 양이 각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그 두 개를 곱하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H가 0에서부터 14까지 있는 겁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요 값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 지수로 된 것에 마이너스를 씌운 그 값이 이제 pH의 이제 밸류에이션 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요게 예를 들어 뭐 그 KW 값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두 개가 곱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음과 양의 어떤 그런 신호가 기호가 아니라 물리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그 농도가 각각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이제 7보다 작을 때, 7보다 클 때가 각각 산이다, 알칼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pH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시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pH 값에 따라서 변색을 보면서 이 pH가 어느 영역에 있구나 이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pH 값을 알기보다 pH 값의 하단과 상단이 어디다 그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H 시험지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측정 대상 시료를 pH 시험지로 흡수시켜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 변색되는 정도에 따라서 상세하게 pH를 이제 급간으로 나눠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는
산성과 염기성만 판단이 가능하고요. pH 시험지는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색깔의 변화가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한 그 색깔과 pH 매칭된 어떤 표 이런 게 제시가 됩니다. 그걸 보고 요 정도 색깔이 나왔을 땐 pH가 예를 들어 5다, 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수소 전극 pH 미터가 있는데요. 얘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pH 측정할 때 수소 기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 유리전극 pH 미터죠. 이것을 이용해서 발생된 전이차를 네른스트 방정식으로 환산을 해서 pH로 LCD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사용법은 내부에 액이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온도가 기준 온도 25도씨로 잘 맞춰져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측정 항목을 정해서 pH 항목하고 맞춘 후에 이제 전극의 검침부를 증류수가 있는 세척병으로 이제 이게 검침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류수를 깨끗이 세척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전극값을 이제 pH 표준액이 같이 따라와요. pH 4, 7,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0.02의 그 오차값을 허용하는 그 표준액이 오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pH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증류수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 티슈로 닦은 후에, 그리고 다른 pH 표준액에 담그고 pH를 기준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내로 조정한 후에, 그리고 다시 세척하고, 이 단계를 계속 조절을 해야 정확한 pH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측정 대상 용액에 담그고서 pH를 읽으면 됩니다. 또한 이 측정이 끝난 후에는 또다시 이 전극을 다 깨끗하게 증류수로 세척하고 마른 수건이나 이런 걸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유리전극을 이용해서 pH를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측정 범위도 넓고, 그리고 그냥 담그면 바로 나오잖아요. 조작이 간단합니다. 연속 측정도 가능하고 오차도 작고. 근데 이제 단점이 유리로 되어 있는 전극이다 보니까 이게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전극의 내부 저항 값이 높아서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오래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안에 차 있는 이 용액들이 붓거나 또는 이제 누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전극을 깨끗하게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산염기 지시약 중 변색 범위가 pH 약 8.3에서 10.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 약간 약 알칼리 범위에 있는 그 지시약은 페노프탈레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산성인데, 이 8.3에서 10 사이에 이제 분홍색 나오면 무조건 페노프탈레인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2번, 산과 염기의 농도 분석을 전이차법을 할 때 그러니까 pH 미터에 전극 뭘 쓰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칼로멜 전극과 유리 전극 쓴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18, 전극의 종류. 지시 전극을 우리가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그 시료 용액 안에 있는 전기 화학적 성질을 지시, 즉 이제 측정하는 전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유리막대 이 그 pH 메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시 전극에서 결국에 수소이온의 양이 얼마인지를 이제 그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pH 미터에서는 이제 유리 전극이 해당이 됩니다. 이 지시 전극은 조건이 있어요. 가역적이고 감응이 빨라야 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현성이 높아야 된다. 똑같은 수용액에 또 넣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전극은 이제 일정한 전이차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전극, 지시전극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전이차가 진정 얼마인가? 처음에 이제 집어넣기 전에는 전이차가 없겠죠. 그러다가 수용액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집어 넣으면 기준 전극은 전이값이 일정한데 이제 지시전극의 값이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pH 미터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수소이온이 많아질수록 값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비교하기 위한 기준값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그 전이값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시전극의 발생 전이를 바르게 얻기 위한 전이의 기준이 되는 전극이다. 얘를 참고전극, 표준전극, 비교전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전극의 조건은 네른스트 방정식을 따라야 하고요. 얘도 가역적이고 일정한 전이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래 전이로 빠르게 복귀를 해야 되며 온도의 영향이 작아야 돼요. 온도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온도가 25도씨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pH 값의 그 변화가 좀 있어요. 근데 이 기준 전극만큼은 온도 차이에 따른 영향이 작아야 된다. 없는 게 가장 좋겠죠.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전이차법에서 사용되는 이상적인 기준 전극의 조건. 보면 뭐 다른 건 다 맞는데요. 이제 네른트식을 따르는 것은 맞죠. 그런데 가역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답은 2번입니다. 같은 문제죠. 전이차법에서 사용되는 기준 전극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비가역적이면 안 되죠. 가역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맞아요. 답은 2번이고요. 3번 전이차 전극법에서 보조 전극으로 사용되는 전극. 이 말이 이렇게 좀 헷갈리게 나옵니다. 이게 다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조 전극을 기준 전극이라고 합니다. 그 유리 전극과 칼로맨 전극 두 가지를 쓰잖아요. 유리 전극이 지시고 그리고 보조 전극, 기준 전극은 칼로멜 전극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